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을 읽어주는 옆집 안나입니다. 오늘은 50억 자산가 아버지와 간병인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밝혀진 진실은 정말 소름 끼치면서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2019년 가을, 서울에 거주하는 김철수 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50년을 함께한 아버지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1950년생인 아버지는 경상북도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셨죠. 20대의 상경한 아버지는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의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공장 야간 근무, 청소부, 배달원까지 하루에 두세 개의 일자리를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꿈 말이에요. 철수 씨의 어머니와 만난 것도 그 시절이었어요. 어머니 역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이 맞아 1978년에 결혼했어요. 신혼 시절에도 두 분은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아버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경비 일을 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채소를 다듬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82년 드디어 작은 구멍가게를 차릴 수 있었어요. 가게는 불과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 분에게는 꿈의 출발점이었어요. 철수 씨가 태어난 1978년부터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철수 씨가 중고등학교 때는 과외비며 학원비까지 아끼지 않으셨죠. 그 결과 철수 씨는 서울의 명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의 기획부서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1990년대부터는 부동산 투자에도 눈을 돌렸죠.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편의점으로 확장하고,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어요. IMF 외환위기 때는 헐값에 매물이 나온 상가 건물들을 과감하게 매입했고, 이것이 나중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부동산 재개발 붐이 일면서 아버지의 자산은 급속도로 불어났어요. 강남 지역의 낡은 건물을 매입해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지방의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들이는 안목을 보이셨죠. 그렇게 몇십 년간의 노력 끝에 50억 정도의 재산을 모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19년 평생의 동반자인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잃으면서 아버지는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시력도 나빠졌고 관절염 때문에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의욕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철수 씨도 회사에서 팀장급으로 승진하면서 업무가 더욱 바빠졌어요. 고민 끝에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유명한 업체에서 40대 초반의 여성 간병인 박미영을 추천받았어요. 업체 담당자는 경력도 10년 이상 되고 이전 고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분이라고 극찬했어요. 실제로 추천서를 보니 친절하고 성실하다, 환자를 가족처럼 돌봐준다는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첫 만남 약속을 잡고 철수 씨가 아버지 댁에서 박미영을 만났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새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거든요. 어르신, 제가 친아버지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박미영은 간병 경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지난 10년간 50분 넘는 어르신들을 모셨는데 대부분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었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 관리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말투도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어요. 또한 구체적인 간병 계획도 제시했어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크해서 철수 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혈압, 혈당, 체중, 식사량, 수면 상태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서 관리하겠어요. 식사도 당뇨에 좋은 식단으로 직접 준비해드리고 투약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지어 간병인 자격증과 응급처치 자격증까지 보여주면서 전문성을 어필했어요. 만약에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119 신고 요령이나 응급처치 방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24시간 최선을 다하겠어요. 아버지도 박미영의 친근한 모습에 호감을 보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며 정중히 인사하시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에 밝은 표정이 보여서 철수 씨도 안심이 되었어요. 간병비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박미영이 요구한 월 300만 원은 시중 가격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24시간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케어를 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이었어요. 50억 자산을 가진 아버지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박미영이 말했어요. 철수 씨, 저는 단순히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어르신을 모시러 왔다고 생각해요.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철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박미영은 약속한 대로 아버지의 식사, 투약, 운동, 개인위생까지 꼼꼼히 챙겨주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철수 씨에게 상세한 보고를 해왔어요. 오늘은 아침 7시에 기상하셔서 혈압 130에 85, 공복 혈당 110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현미죽과 나물 반찬을 잘 드셨고 오전에는 거실에서 TV 시청하시며 편안히 쉬셨어요. 점심으로는 삼계탕을 해드렸는데 맛있다고 좋아하시네요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또한 아버지의 작은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보고했어요. 어르신이 요즘 기분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가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도 다녀왔는데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철수 씨는 정말 만족했어요. 이런 전문적이고 세심한 케어를 받으시니 아버지께서 빨리 회복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도 미영이가 참 잘해준다.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 만족해 하셨고요. 하지만 박미영이 온 지 2달째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아버지의 체중 감소였어요. 원래 75kg 정도로 나이에 비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철수 씨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입맛이 없으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달 만에 무려 10kg이나 빠져서 65kg이 된 것은 너무 심각했어요. 노인분에게 이 정도의 급격한 체중 감소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철수 씨가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걱정돼요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라고 대답하셨어요. 목소리에도 예전 같은 힘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져 보였어요. 박미영에게 문의하자 나이 드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 조금씩이라도 드시게 하고 있는데 억지로 많이 드시라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세요라며 그럴듯하게 설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어느 날 철수 씨가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반팔 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팔과 다리 곳곳에 멍자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크지는 않았지만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의 멍이 여러 곳에 들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부는 이미 누렇게 변해가는 오래된 상처들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 멍들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건 화장실 가다가 문틈에 부딪혀서 그래. 나이 들어서 조심성이 없나 봐. 어둠 침침한 곳에서 자꾸 부딪히네. 아버지가 대답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눈빛도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박미영도 옆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어르신이 요즘 자주 비틀거리세요.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보려고 하는데 화장실이나 욕실 같은 개인적인 공간은 혼자 가시려고 하셔서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도 약해져서 자주 부딪히시게 돼요. 의사 선생님도 노화 현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철수 씨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 보였어요. 아버지는 원래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정정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물론 어머니를 잃은 후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힐 만큼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멍의 위치나 크기를 보면 단순한 부주의로 생긴 것 같지 않았어요. 더 의아한 것은 아버지의 전반적인 행동 변화였어요. 원래 아버지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두는 것을 좋아하시고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술 한잔 하시는 것을 즐기셨거든요. 특히 자신의 사업 성공담이나 철수 씨 자랑을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집에만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분들은 안 만나세요? 빔 사장님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철수 씨가 물어보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나가면 민폐 끼칠까봐 괜히 나가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라고 하시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 피하셨어요. 예전에는 철수 씨와 통화할 때도 오늘 경로당에서 바둑 이겼다. 친구들이 내 이야기 듣고 부러워하더라는 식으로 활기찬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괜찮다. 별일 없다는 단조로운 대답만 반복하셨어요. 기억력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몇십 년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사업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셨는데 이제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이야기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말도 예전보다 어눌해지기 시작했고 때로는 문장 중간에 말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아버지, 오늘 점심은 뭘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점심이 뭘 먹었더라. 미영 씨가 해줬는데 하시면서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오늘 미영이가 갈비찜을 해줬는데 정말 맛있었다고 자세히 말씀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철수 씨가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많이 나빠지신 것 같은데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면 박미영이 나서서 정기적으로 동네 병원에서 진료는 받고 계세요. 혈압약, 당뇨약도 꾸준히 드시고 계시고요. 의사 선생님도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하시네요. 갑자기 큰 병원 가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철수 씨는 점점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박미영을 두둔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 씨가 나를 잘 돌봐준다. 고마운 사람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철수 씨가 뭔가 의심스러운 내색을 보이면 오히려 박미영을 감싸려고 하셨어요. 미영 씨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한 번은 철수 씨가 아버지, 혹시 몸에 아픈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른 간병인을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미영 씨만큼 나를 잘 돌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괜한 의심하지 마. 이런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철수 씨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박미영에게 만족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2021년 여름부터는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아버지와의 연락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저녁 7시쯤이면 어김없이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이 철수 씨의 일과였거든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안부를 묻고 아버지는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들려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통화가 일주일에 한두 번도 힘들어졌어요. 철수 씨가 평소 시간에 전화를 걸면 박미영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어르신이 지금 약 드시고 주무세요. 병원 다녀오셔서 많이 피곤해하세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통화하기 어려워요. 지금 식사 중이세요. 화장실에 계세요. 라는 대답만 계속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정말 피곤하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번 그런 식이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하루 24시간 중에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가끔 운 좋게 아버지와 통화가 될 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목소리가 힘없고 흐릿했고 뭔가 주의력이 산만한 것 같았어요. 마치 깊은 잠에서 덜 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걱정돼요 라고 철수 씨가 하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미영 씨가 잘 돌봐준다. 고 하시면서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30분, 1시간도 통화하시던 분이 5분도 안 되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통화 중간중간에 잠깐만, 미영이가 뭐라고 하네. 아, 미영이가 부르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통화를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철수 씨는 받았어요. 한 번은 아버지와 통화하는 중에 배경으로 박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전화 너무 오래 하시면 안 좋아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철수야. 약 먹어야 한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하시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철수 씨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박미영이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격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박미영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미영 씨,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요즘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하고 통화 시간도 너무 짧아서 걱정돼요. 박미영은 여전히 침착하고 전문적인 톤으로 대답했어요. 철수 씨, 어르신이 요즘 불면증이 심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도 많이 주무시고 깨어 계실 때도 좀 멍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또한 추가 설명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최근에 혈압약도 바뀌셔서 적응하시는 중이에요. 새로운 약에 적응하시는 동안에는 컨디션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고 해요. 통화도 너무 오래 하시면 피로해 하시니까 적당히 줄여드리고 있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철수 씨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예전에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다음 날 새벽부터 정정하게 활동하셨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더욱이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더 이상한 건 아버지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어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세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철수 씨가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괜찮다, 괜찮다. 별거 아니야. 미영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막연한 대답만 반복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오늘 병원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 의사가 운동을 더 하라고 하네.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라는 식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철수 씨가 정말 걱정이 되어서 몰래 아버지 집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오후 2시쯤 불쑥 방문했는데 박미영이 문을 열어주면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철수 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 주시지. 어르신이 지금 약 드시고 주무세요. 아버지가 낮에 주무세요. 평소에는 낮잠 안 주셨는데 철수 씨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셔서 낮에 보충하시는 거예요. 수면 패턴이 바뀌셨거든요. 박미영이 설명했어요. 아버지 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정말 깊게 잠들어 계셨어요. 하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숨소리가 이상하게 깊고 무거웠고 철수 씨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어깨를 살짝 흔들어 봐도 쉽게 깨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깊게 주무시나요? 깨우기가 힘들래요.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요즘 수면제 드시고 계셔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라 안전하지만 효과가 좋아서 깊게 주무세요. 밤에 잠을 못 주시니까 낮에라도 푹 주무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박미영의 대답은 항상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철수 씨가 보기에는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낮잠을 주실 때는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깨어나셨는데 지금은 마치 깊은 마취 상태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 아버지가 깨어나셨다는 연락을 받고 통화해봤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더욱 이상했어요. 철수야, 왔었구나. 미영이가 그러던데 말도 중간중간 끊어지고
평소보다 훨씬 어눌하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괜찮아. 약 때문에. 좀 그런가 봐. 미영이가 잘 돌봐준다고. 그리고는 갑자기 미영이가 뭐라고 하네. 나중에 다시 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철수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아들인 자신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해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 전문 간병인이 있으니까 안심해.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조언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박미영이 철수 씨의 방문을 극도로 꺼린다는 것이었어요. 철수 씨, 가능하면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방문을 부담스러워 하세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시려고 해요. 라는 식으로 계속 방문을 제한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어르신이 철수 씨가 자주 오시는 걸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말까지 했어요. 아들이 자주 와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신대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 철수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전에는 내가 자주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하는 의심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렇게 2021년 여름은 지나갔고 철수 씨의 마음속 의심과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버지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박미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철수 씨는 혹시라도 해서 다른 간병인 업체들에도 문의해봤어요. 간병인이 환자를 의도적으로 격리시키거나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그런 일은 없다. 전문 간병인이라면 그럴 리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한 곳에서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해줬어요. 아주 드물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간병인들이 환자를 조종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혹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 말을 듣고 철수 씨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아버지는 계속 박미영을 두둔하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철수 씨의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곧 더욱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지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1년 10월 철수 씨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째 아버지와 연락이 전혀 안 되어서 걱정이 된 철수 씨는 직접 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철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하게 옆집에 물어보니 한 달 전쯤에 이사차가 와서 짐을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철수 씨는 아버지로부터 이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정만 씨가 한 달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현금으로 거래하셨어요. 라는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철수 씨는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40년 넘게 살던 집,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그 집을 아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고 사라지신다는 게 말이 될까요? 게다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혼자 이런 큰 결정을 내리신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급하게 박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전화는 받더라고요. 미영 씨,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집이 팔렸다던데요. 아, 그것 때문에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어르신이 몸이 많이 불편해지셔서 바다가 보이는 지방으로 이사하셨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한 곳이라서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미영은 너무나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이미 준비된 답변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가봐야겠어요. 그게 어르신이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하시면서 당분간은 연락을 삼가달라고 하시네요. 안정되면 먼저 연락드릴게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사 간다는 말도 없이 집을 팔고 사라지고 심지어 주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어르신 의사를 존중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미영은 끝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 후로도 며칠에 한 번씩 박미영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은 항상 같았어요. 어르신이 적응 기간이라고 하신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식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아버지와 직접 통화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통화는 철수 씨에게 더 큰 혼란만 가져다 주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왜 갑자기 이사를 가신 거예요? 응, 응, 몸이 안 좋아서 바다 보면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힘없고 흐릿했어요. 마치 진통제나 수면제를 먹고 난 후처럼 의식이 몽롱한 것 같았어요. 정확히 어디세요? 제가 가서 뵙고 싶어요. 아니다. 아직은 미영 씨가 잘 돌봐주니까 괜찮다.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철수 씨는 정말 이상했어요. 아버지의 상태도 이상하고 상황 자체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답답한 시간들이 흘러가던 2022년 3월, 철수 씨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별 생각 없이 서류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던 철수 씨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박미영이 양녀로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입양 신고 날짜는 2021년 8월 15일. 정확히 아버지와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어요. 철수 씨는 즉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간병인이 치매에 걸린 노인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입양 신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의 답변은 철수 씨에게 더 절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철수 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입양 당시에 어르신의 정신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학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강제나 협박의 증거도 있어야 해요. 게다가 정식 절차를 거쳐 공증까지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유효한 입양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높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법원에 가서 입양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며칠 후 철수 씨는 박미영을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간병인이 환자를 속이고 협박해서 불법으로 입양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몇 달 후 검찰의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를 직접 조사했는데 아버지가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다. 미영이가 나를 친딸처럼 돌봐줘서 고마워서 입양한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정신능력 검사에서도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치매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기본적인 판단 능력은 있다고 판정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민사소송으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도 어려운 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어요. 1심 재판이 열렸어요. 철수 씨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실 리 없다. 간병인이 아버지를 조종하고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기각이었어요. 입양 당시 입양자의 정신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강제나 협박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어요. 철수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절망감이 깊어져 갔어요. 그렇게 법정 공방이 계속되던 2022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철수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후 2시쯤 박미영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철수 씨,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철수 씨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소식을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네,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지금 성모병원에 계시니까 빨리 와주세요. 철수 씨는 급히 박미영이 알려준 지방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병원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보는 순간 철수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자택에서 목을 메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신의 상태가 너무 이상했어요. 우선 체중이 50kg대까지 빠져 있었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65kg이었는데 거의 20kg 이상 빠진 거예요. 얼굴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야위어 있었고 뺨이 푹 꺼져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온몸 곳곳에 있는 타박상과 함께 손목과 발목, 부위에는 무언가에 묶였다가 생긴 것 같은 상처들도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구속당한 것 같은 흔적들이었죠. 응급실 담당 의사가 철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노인학대의 흔적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런 상처들은 단기간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 상태도 심각해요. 철수 씨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받고 계셨다니. 그럼 자살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부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박미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철수 씨, 어르신이 이걸 남기셨어요. 박미영이 건넨 것은 유언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작성했다는 유언장을 보는 순간 철수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 김정만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을 양녀 박미영에게 상속한다. 박미영은 나를 친딸보다 더 잘 돌봐주었으며 나의 모든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들 김철수에게는 별도로 상속할 재산이 없음을 명시한다. 유언장 말미에는 아버지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공증인의 확인까지 받은 정식 문서였어요. 날짜는 2022년 10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어요. 철수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상해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쓰실 분이 아니에요. 평소에 저에게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내가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 정말 아버지가 직접 쓴 것으로 나왔어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유언장이었어요. 박미영은 어르신이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이미 성공했으니 자신의 재산은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 받는 게 맞다고요 라며 설명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재산 상황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원래 50억 정도였던 아버지의 재산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어요. 부동산들은 이미 몇 달 전에 모두 박미영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예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건 생전증여 형태로 넘어간 것들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이었어요. 결국 철수 씨가 유류분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억 원 정도였어요. 원래 50억 재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었죠. 철수 씨는 절망했어요. 아버지의 죽음도 의심스럽고 재산도 거의 다 가져간 상황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철수 씨는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온몸의 타박상과 의심스러운 죽음의 정황을 보면 반드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부검을 해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자살하신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이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어르신이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편히 가셨는데 왜 시신을 훼손하려고 하세요? 법적으로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부검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법적으로 박미영의 주장이 더 강력했어요. 양녀라고 해도 입양이 성립된 이상 법적 상속순위는 철수 씨보다 앞서거든요. 부검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박미영에게 있었어요. 저는 친아들인데 부검도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철수 씨가 항변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법적 보호자 전체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답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시신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영안실에 보관되었어요.
부검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된 거죠. 철수 씨는 부자연스러운 죽음이므로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박미영은 고인의 명예와 존엄을 위해 부검에 반대한다고 맞섰어요. 한편으로는 유산 상속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철수 씨에게 계속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이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대부분의 재산이 박미영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 상속 재산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 리 없어요. 분명히 약물이나 협박에 의한 것입니다. 철수 씨가 강력히 항변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어요. 1심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생전 증여와 유언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피상속인이 정신 능력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강제나 협박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철수 씨는 절망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간병인이 가져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시신은 영안실에 보관된 채였어요.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부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죠. 철수 씨는 매일 영안실을 찾아가 아버지께 사죄했어요. 아버지, 제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2023년 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였죠. 저희가 김철수 씨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씨는 주저했어요. 가족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과연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 일이 알려져서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철수 씨의 사연이 언론에 공개되었어요. 처음에는 지역신문 한 곳에서 작은 기사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노인학대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이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라며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간병인을 어떻게 믿고 맡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 치밀한 범죄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여론의 압력을 받은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민사사건으로만 처리되던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노인학대,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살인 혐의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재수사하겠습니다. 검찰의 공식 발표였어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유족의 동의 없이도 부검할 수 있거든요. 드디어 부검이 승인된 거예요. 2023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개월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부검이 시행되었어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철저한 부검이었죠. 철수 씨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부검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선 목 부위의 상처가 자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어요. 목졸림의 각도와 깊이, 상처의 양상이 스스로 목을 맨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거든요. 또한 전신에서 발견된 수많은 타박상들도 최근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흔적으로 판명되었어요. 갈비뼈 골절, 뇌출혈 등의 흔적도 있었어요. 특히 손목과 발목 부위의 상처는 장기간 구속당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치도 깊숙한 곳에서 작은 플라스틱 캡슐이 발견된 거예요. 부검이들도 처음에는 뭔지 몰랐지만 캡슐을 열어보니 그 안에 작은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는 마지막 증언이었죠. 박미영이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기억이 사라진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 너무 배가 고프다. 너무 맞아서 아프다.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철수가 와도 미영이가 옆에서 감시한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무엇인지도 모를 서류들을 가져와서 나의 인감과 도장으로 날인하라고 강요한다. 거부하면 때리고 굶긴다. 아마도 나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 같다. 입양 서류도 그렇게 강제로 날인했다. 철수가 가끔 연락 왔지만 박미영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때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나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시간이 늘어간다. 약물 때문인 것 같다. 이 기록을 어떻게든 박미영이 몰래 남겨야 한다.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없다. 미안하다, 철수야. 아빠가 약해서 미안하다. 편지를 읽는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얼마나 절망적이셨을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알리려고 애쓰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부검에서는 추가적인 증거들도 나왔어요. 위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다량 검출된 거예요.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강력한 약물들이었어요. 이 약물들은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의존성 등을 일으키는 것들로 아버지 편지에서 언급한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또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도 확인되었어요. 체중이 정상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고 각종 영양소 결핍 상태였어요. 이는 편지에서 언급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어요. 부검 결과가 나온 후 경찰은 박미영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박미영은 지난 15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범행을 여러 번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까지 총 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첫 번째 피해자는 2008년 부산의 78세 할머니였어요.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이었는데 박미영이 간병하던 중 갑자기 모든 재산을 박미영에게 증여하고 한 달 후 의문사했어요. 당시에는 자연사로 처리되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2012년 대구의 80세 할아버지. 역시 혼자 사셨던 분인데 박미영을 양녀로 입양한 후 6개월 만에 사망했어요. 15억의 재산이 모두 박미영에게 넘어갔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 범행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박미영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주로 혼자 사는 고령자 중에서 재산이 많고 자녀와 소원한 사람들을 노렸어요. 경찰은 박미영이 간병인 소개업체와도 결탁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소개업체에서 적당한 타겟을 찾아주면 박미영이 간병인으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르는 구조였던 거죠. 박미영의 집을 수색한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지하실에는 아버지를 감금했던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침대에 수갑을 달 수 있는 장치, CCTV 카메라, 방음 시설까지. 마치 감옥 같았어요.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아버지가 드실 음식은 찾을 수 없었어요. 반면 박미영이 사용하던 방에는 각종 고급 식품과 술이 가득했어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또한 아버지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철수 씨와의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박미영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감청하고 통제했다는 증거였어요. 서류 위조에 사용된 도구들도 발견되었어요.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복제한 것, 필적을 연습한 노트, 각종 계약서 양식들, 모든 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2023년 하반기 박미영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살인, 사기, 노인학대, 사문서 위조, 강요 등 총 12가지 혐의로 박미영을 기소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박미영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셨을 뿐입니다. 어르신들이 고마워서 재산을 주신 거예요 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캡슐 속 편지, 부검 결과, 과거 범행 기록들, 그리고 박미영 집에서 발견된 각종 증거물들, 모든 것이 박미영의 범행을 입증했어요. 특히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필적 감정 결과 100% 아버지가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었고, 캡슐을 삼킨 것도 박미영 몰래 증거를 남기려는 마지막 노력이었음이 밝혀졌어요. 1심에서 법원은 박미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15년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김정만 씨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감금, 폭행, 약물 투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했으며 마지막에는 살해까지 저질렀다. 이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다라는 것이 판결 이유였어요.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각각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환급되었어요. 철수 씨도 아버지의 재산 50억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박미영은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은 노인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철수 씨는 마침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시신이 영안실에 보관된 지 8개월 만이었죠. 장례식에는 아버지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많이 참석해 주었어요. 모두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으로 여겼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을 끝까지 알리려 하신 아버지의 용기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아버지의 영전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무겁고 슬픈 내용이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을 읽어주는 옆집 안나였습니다.